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계획을 알지 못한다며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건데요. 역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 매번 중요한 계획을 미리 알았던 김건희 여사가 계엄 계획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낼 것 같다는 건지, 아니면 김 여사가 몰랐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통령이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또 계엄 선포 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던 이유 역시 이 전 장관 진술로 확인됐는데 마치 절차를 지켰다는 듯 사후에 꾸미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극소수 군사령관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은밀히 기획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경찰에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피의자가요. 내란 직전에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혼낼 것.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호사가들이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뭐 정무적 판단을 뭐 굳이 비교하자면 오히려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 상의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된 겁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도 계엄 관련된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고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보도들이 대부분 국무위원들의 경찰 수사 받았던 내용들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에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한 게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몇몇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장관들한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비상계획 선포 계획은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스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말로 이제 그냥 가칭 스님이라고 한 거지 다 우리 주변 분들이에요.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계속. 저는 공무원하고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그냥 다들 그냥 나섰죠, 그냥 때로. 네, 무정 스님이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여기 저기 뭐 성렬이하고 맞는다. 미안하지만 이제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맞는다. 응?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말이냐 중간에 이제 의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남편 앞에서 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은 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한번 놀러 오더니 무정 스님이 문재인 정부가 망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열이 받는지 아니 망하면 우리 남편 망한다는 말밖에 더 돼요. 그래서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다신 보지 말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망하냐고, 그때부터 인연을 딱 끊었어요. 진짜 성격이 정말 반대더라고. 그래도,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아니, 그러고 결혼해서, 도사는 도사구나, 아니, 그냥 그랬어요, 그냥. 제가 더 잘 봐요. 제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래도 이제 성능이 잘못났나 본데, 네. 성능이 좀 잘못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사주 공부하면 좋지. 그 자기 팔자도 풀고,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영감이 있으니까, 이제 네. 군인 경찰 이런 거 하면 잘 맞죠. 왜냐면 군인 경찰은 예.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예.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열린우감 TV의 단독 현장, 정 PD의 뉴스피드를 통해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현재 56만 명이 봤더라고요. 아까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1만 명 기도가 또 늘었어요. 와, 이거 사실은 이제 봤는데 뭔가 많은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열린공감 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최우순 씨가 5월 14일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나서 며칠 후 자신 가족의 선산을 찾아갔다는 양평의 한 취재원으로부터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 씨는 선산 맞은편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에 소름 돋게 수상한 곳이 있다고 취재팀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둥 세운 거 있죠? 누가 봐도 이게 사찰이 아니잖아 지금. 자, 보현사 영혼의 쉼터, 우리가 현재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납골 땅의 목적으로 졌다고 하는데 농협이라고. 농협이고 사람 이름 같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예, 숫자인데 이거는 일부러 지운 것 같습니다. 네. 약 40분 정도 되는 영상을 1분으로 쇼츠로 압축을 했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연등을 발견을 했는데 이 통상은 빨간 연등 아닌가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 쓰는 연등은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승을 뜻합니다. 행복, 행운. 그래요? 뜻하고요. 빨간 연등은 이승에서 그렇죠. 복을 달라 네. 뭐 이런 의미고. 흰색은 저승을 뜻합니다. 저승. 네, 영혼을 뜻한다고 해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인데 지금 하얀 연등? 네. 아니 벌써 이제 저 세상에 대한 거 뭐야. 미리 가겠다는 거예요, 뭐야?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야, 윤석열, 김건희가 죽었나? 여기 보면 또 극락왕생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또 수상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상한 분홍색 건물입니다. 분홍색은 보현사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보현사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립을 했는데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절 같지 하나도 않죠. 야, 이런 모더니티한 사찰도 있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 건물을 사방팔방 저희가 다 돌아다 봐야되는데 딱 창문이 저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오호. 좌우도 없고 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분홍색은 잡귀의 접근을 막는 주술적 의미의 색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핑크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 또 수상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수상한 재단. 이 재단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꽃 모양 같고. 잘 보셨습니다. 네. 매화꽃입니다. 매화꽃. 네. 매화꽃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매화꽃이 이따가 또 후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영혼을 기리는 꽃으로 많이 쓰이고 영혼을 기린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기린다. 그다음에 수상한 석상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저렇게 소주병들이 쭉 도열되어 있었는데 소주병이 병막에만 땄을 뿐이지. 소주가 있었어요. 네, 소주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마시려면 마셔야지.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수상한 기둥들이 쭉 도열되어 있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기둥은 용의 그림이 매핑되어 있었습니다. 용의 문양은 임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매핑한 게 맞네요. 흔적 보니까 여기 저기 무슨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매핑을 했네요. 그 다음에 또 수상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옷이 하나 이렇게 수상한 곳에 걸려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고 뭔가 장식을 한 듯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공짜장설전의 주제와 내용은 일본 주술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그래서 팩트에 기인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썰입니다. 썰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의 믿음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영역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과 과학은 신앙과는 좀 구분지어서 봐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타당합니다. 다만 잘못된 믿음과 종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특정 믿음이나 무속을 주술이라는
악의적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문제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반사회성이죠. 예. 경종의 의미를 가지는 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무속 믿거나 매거나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속과 주술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라는 뜻에서 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속은 특정 수호신에게 기원하는 제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 자체를 뭐 굉장히 악마적으로 뭐 사이비로 보면 안 돼요. 뭐 모든 종교가 사실은 무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주술은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영혼 등 신비의 힘을 빌려서 자신 인간의 기룡 회복을 해결하려는 기술을 뜻합니다. 아, 기룡 화복을 그래서 해결하려는 무속과 주술은 엄격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술은요, 중국의 도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술법이 전해졌는데 삼국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주적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주술로 많이 발전이 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많이 흥행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과 연계시키는 주술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주술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안위를 답보, 즉 보장받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이라든가 혹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 속 껍데기 벗긴 그렇죠. 건진 행위가 생각이 나네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 있었는데. 네. 저 봤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드라마 방법, 저주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방법이라는 건데 TVN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꽤 인기를 끌었었죠. 그다음에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이 곡성에서도 일본 주술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1000만 돌파한 영화 파묘. 험한 것이 나왔죠. 이 파묘에 등장하는 파묘 행위 이게 감염 주술이라는 건데요. 감염 주술의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 주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물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그 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미치려고 하는 주술 행위를 뜻합니다. 누군가의 머리카락, 손톱 혹은 소지품 등을 이용한 주술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세속의 온갖 비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주술적 행위 이것도 다 그 방법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죽은 자의 영혼이 극락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있답니다. 그게 사무기간이라고 해요. 흔히들 사무제라고 하죠. 사무제. 네네네. 그동안에 영혼은 이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영혼의 힘이 가장 효험이 좋고 좋을 때라고. 자신의 죄와 업보를 대신 짊어지고 떠나기 위한 그러한 죄를 지내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주술적 행위의 굿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하는 주술적 행위는 취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썰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와 합리적 의심이 뒤섞여 있고요.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따라오세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요. 지난 2022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10월 29일 그렇죠.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5월 2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 의결이 됐는데 무려 556일 만에 이 당시에 서울청장이었어. 서울경찰청장. 자, 그런데 2년 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 2022년 10월 28일이니까 29일. 하루 전날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8일.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지자체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전날에?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에 한 테이블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 10월 28일 날 많은 지자체장들이 모였었는데 거기 한 200명 정도의 지자체장이 있었는데 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헤드테이블에 앉혔을까? 전국에서 지자체장들이 200명이나 모이는 대형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행안부 내에 어떠한 보도자료도 없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많은 구청장들 중에서 유독 박희영 용산구청장만 특별히 윤석열이 자신의 헤드 테이블에 앉혀서 장시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속닥속닥 밀담을 나눴다고 해요. 도대체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요거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긴 합니다. 아, 이게 이태원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날 10월 28일 날 오전에 윤석열의 자칭 멘토이자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자가 천안에서 오전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젊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불타는 중이에요. 에너지가 불타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오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그래갖고 저 춤추러 가고 그쪽에서 어울리게 젊은이들이 거 있으니까 그거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거기서 마약하면 나도 하고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정부에서 할 거는 들어오는 마약 장사로 해갖고 더 이게 범위가 커지기 전에 조직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부터 전부 다 두드려 잡아야 돼. 아니 하루 전이에요. 아니 그 당시 이태원 참사 때 맞아. 그때 검찰 또 경찰 인력은 이태원 참사 있던 그 장소에 마약 단속하러 갔지. 맞아요. 안전 뭐 혹은 뭐 그 질서 없었어. 거의 없었어. 천공이 아침 일찍 이야기를 자신의 지지자한테 하고 나서 바로 열린 아까 말씀드렸던 만찬장에 200여 명이나 되는 전국 지자체장들이 모였는데 그 구청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왜 윤석열이 자신의 헤드타임을 앉혀놓고 뭔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주고받았냐. 공무원 직급 편제가 실무자와 책임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책임자란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난 용산 이태원 대참사에 당시 경찰 경력, 구조 인력, 사고 예방 및 관리 감독을 지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담당 관할 구청장인 용산 구청장, 그렇지.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 서울 경찰청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사건 발생 무려 4시간 전에 압사될 것 같다라는 첫 112 신고가 접수가 되고 5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경찰 수뇌부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헬로윈데이가 아니고 전부터도 그런 행사 많이 있었고 매년 그리고 그때마다 경찰이 매뉴얼대로 그렇게 안전 질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2022년만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하셨는데 그런데 2022년 그때뿐만 아니라 요 이태원 참사가 있기 2주 전에도 이태원 참사가 있기 2주 전에 이태원에서 상인연합회 주최로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때 무려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무려 1078명이 거기서 인원 통제를 했어요. 안전관리. 큰 사고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이 헬로윈 당일날 용산구청 당직자는 고작 8명이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자체 직원만 무려 1078명을 투입했던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에 2주 뒤에 열린 헬로윈데이에는 8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거를 누가 지시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아이고 여기서 더 상상하기가 싫어. 그 당시에 갔던 저희 동생 친구들도 막 있고 했었는데 전혀 생각을 누가 그 어린 친구들이 했었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진짜 합리적인 가설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천공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이 나라에 기회를 준 것이다 라는 막말과 해이한 논리로 설파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해괴합니다. 해괴해요. 그렇죠. 예. 소름 돋는 가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미신 중에요. 히토바시라는 미신 풍습이 있습니다. 인주. 히토바시라란 인간 기둥, 인주를 뜻합니다. 정근대 일본에서 행해졌던 인신공양의 풍습으로 댐이나 다리 및 성과 같은 대규모 건물 아래 또는 근처에 살아있는 인간을 살아있는 인간? 희생제물로 바쳐서 건물이 적의 공격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파괴되지 않도록 신들에게 기도하는 인신공양 풍습.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계속 왜 이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스케치를 쭉 했었는데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을 했어요. 하나의 죄를 지내는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의 신흥 종교로 알려진 천리교의 사제입니다. 천리교의 네. 그 종교인. 네. 직업 종교인. 신흥 종교, 일본 신흥 종교의 천리교의 사제인데요. 일본 메이저 시대에 직전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일제 시대 이전에 한국에 시대. 포교된 종교이기도 하고요. 일년 종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년 종종.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일년 종종이라는 그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교와 유사한 종교 하나 있는데 불교가 아니에요. 일년 종종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조직을 키우고 있는 일본 신흥 종교. 일반이 못 들어가는 곳에 이 사제가 딱 가서 죄를 지낼 수 있도록 누가 허락을 해줬냐 이거예요. 아니 거의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거기는.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윤석열과 일본 무소이라고 해서 윤석열 집안이 일본의 일년 종종을 믿는 집안일 것 같다라는 의혹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무당 목장인가요? 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2021년 5월 29일 날 강릉 외갓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단독 공개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모인가요? 네. 이모? 이모와 이모부입니다. 이모가 그러면은 그 무당으로 이모. 네,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는 어머님의 자매분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윤석열의 이모가 네. 무속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에서 찍었는데 저 뒤에 액자. 저 액자에 적혀 있는 게 남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적혀 있죠. 남묘 호랭교? 네. 이 한자가 일본시로 읽으면은 남묘 호랑객교라고 읽힙니다. 일년종의 주문이고요. 네. 기독교에서 따지면 아멘 같은 거고 불교에서는 나미아부탑을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본 주술과 우리나라의 무속과는 다르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뼛속까지 일본이야.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구 서초동 아코로비스타. 맞아.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망자 502명과 실종자 20명, 부상자 900여 명을 낳은 삼풍백화점을 붕괴하고 만든 곳입니다.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짜잔. 어머. 어우. 어머. 소름 끼시죠? 어머. 소름 끼시죠? 어우. 삼풍백화점과 김건희 선산 인근에서 발견했던 수상한 건물. 뭔가 좀 비슷하죠? 8월에 완공된 관저에 윤석열 부부가 바로 입주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날 벌어졌습니다. 8월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8월에 안 들어가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11월 7일 날 입주합니다. 그것도 김건희가 먼저 들어갑니다. 일본의 히나마츠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매화꽃입니다. 아까 봤던 매화. 아까 그거. 어머. 매화꽃 그중 하나이고요.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에 머무르는 사무기간. 우리 흔히들 사무제라고 들어보죠. 사무 시간 동안에 자신의 흉과 악재를 모두 죽은 자에게 실어서 저승으로 보내버리면 자기 죄를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한테 다 실어서 다 그냥 보내버리면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 주술자의 삶이 평안하다는 믿음으로 죽은 영혼에게 주술을 걸 때 술을 사용한답니다. 매화. 와. 그래요? 진짜. 청와대를 개방할 때 사람들을 모아서 매화 꽃다발을 들고
입장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람의 명수 몇 명인 것 같습니까? 74명을 모았습니다. 74명. 74라는 숫자가 도대체 왜 74명입니까? 했더니만 74는 주술적 숫자랍니다. 주술적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무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그 어떤 터를 볼 때 그 터가 흉가이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 터를 멀리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이 죽은 자리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무속에서만 보면 사람이 죽어난 자리 또는 묘자리 그걸 이제 뿌개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런 걸 굉장히 흉가라고 해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귀신과 인간은 공생관계야. 내쫓거나 물리치는 관계가 아니야.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난 자리에 그 자리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고 묘소는 뭐야? 죽은 자의 집이야.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달라. 일본은 히토바시라라고 정반대야. 내쫓는 개념이야. 그래서 일본은 사람이 많이 죽은 자리에 지은 성이나 관공서, 왕의 집은 번창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술적 개념이 강해. 내가 볼 때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에는 일본 주술이 보여. 일본 주술이.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태원 참사에 일본 주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이 할로윈데이였잖아요. 네. 이 할로윈데이가 서양 풍습이잖아요. 근데 영미권의 전통적인 기념일로 10월 마지막 밤을 귀신이나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시키는 것을 기원하는 그렇죠. 날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불길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이용해서 더욱 불길한 기운을 빌어서 주술을 하면은요, 그 주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삶과 가택이 편안해진답니다. 아마 이건 이제 복수의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좀 전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그때 또 추가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순간적인 어떤 마음을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위성을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관련된 수석급들의 인사들, 뭐 정무수석이나 법률수석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내용을 몰랐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회의 직전에 알게 됐다는 건데. 국무위원들한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라고 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그래서 정진석 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만류를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강행하는 거를 막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그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소수의 군사령관들하고 비밀리에 이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령을 기획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 외에도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이건 이제 추가로 또 그렇습니다.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긴 수사 합니다. 대상이죠. 그 모든 게요. 그 이제 시행한 정황들도 뭐 대표적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 언론들에 대해서 이제 단전 단수를 해라라는 지시를 소방청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검증이 필요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각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 애초에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전시 또는 그렇습니다. 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렇게 이제 꼽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굉장히 좀 항목들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항목을 넘어서는 별도의 해석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안과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수사기관에 가서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나 혹은 이제 변호인단에서 했었던 얘기를 정면으로 좀 뒤집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것이고요.